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투자에 대한 생각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부터 13장까지 제가 할 겁니다. 우선 7장, 리스크를 관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리스크는 절대적으로 돈을 잃을 가능성입니다. 우린 이런 리스크를 인식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적은 리스크를 통해서 그에 비해 수익을 많이 얻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제어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내가 오랜 기간 반복돼서 성공을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내가 리스크를 제어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리스크 제어는 호황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호황만 있는 게 아니니까. 불황과 호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항상 리스크 제어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번만 투자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리스크 제어가 중요하다고 하워드 막스는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음, 하워드 막스가 운영하는 오크트리에서도 투자 대상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실력이 출중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 수익이 리스크에 대한 보상보다 훨씬 크다는 확신이 들 때만 투자를 한다고 해요. 음,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 저도 이제 수익이 좋은 해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해가 있는데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꾸준하게 성공한다?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내고 있다? 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주식에서 또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서 내가 못하는 이유는 어, 한국 주식이 이게 정말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좋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그리고 나쁠 때는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예, 투자를 되게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장기적인 투자에서 성공은 리스크 제어에 있다고 하는데 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말로는 쉬운데 행동을 하기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같은 수익을 냈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더 적은 리스크 속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성공 투자가 얼마나 대단했냐라고 하는 것보다 실패 사례가 얼마나 되고 그 사례를 그 사례들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따라서 훌륭한 투자였는지, 성공적인 투자였는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을 보면서 도대체 리스크 관리를, 리스크가 있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내 투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는 장이었습니다. 복자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리스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예시로 들어주신 게, 캘리포니아의 주택들이 지진 발생 시 붕괴의 원인이 되는 건축적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는 지진이 발생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리스크라고 하시면서 실제 투자자가 수익보다 적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거는 손실 상황이 와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신 게 좀 인상적이었고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장이었습니다.
팔짱은 주기에 주의를 기울여라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거의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다. 주기에 대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사실이다. 첫째, 먼저 주기는 언제나 이긴다. 둘째, 그 어떤 것도 영원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셋째, 그리고 현재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건전한 투자에 위험한 것은 없다. 네. 이것만 명심을 해도 성공하는 투자의 지름길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등락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용 주기라고 합니다. 신용 주기를 통해서 경제 불안과 호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신용 주기, 경제 호황과 불황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누구나 이 경제 호황과 불황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주기가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투자에서는 그걸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항상 인식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거,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실행됐다. 아, 이 말은 그러면 대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금리가 최고로 낮았을 때라는 말이잖아요. 그때가 투자하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최악의 대출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거는 투자자들의 큰 위험으로 닥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 주식의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반대로 금리가 높았을 때, 최고로 높았을 때, 그때부터 꾸준히 투자를 하면 이 주기를 이용해서 좋은 투자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사람들은 이게 추세적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고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으면 계속 좋아질 것 같고,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은.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가 오랫동안 되면 극단적으로 사람들은 이번엔 달라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될 것 같은 호황과 불황도 항상 주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주기를 무시하고 추세를 추정하는 것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계속 거듭한다.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저한테 이거를 적용을 해봤어요. 어렵더라고요. 공포가 만연할 때 내가 주식을 살 수 있을까? 말로는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막상 살려면 안 사줘요. 그리고 고점일 때 팔아야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하지만, 아, 계속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서 내가 팔아버렸다가 계속 오르면 왠지 손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쉽게 팔아지지도 않고.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역으로 할 수 있는 정말 투자자가 되어야 리스크 제어도 할 수 있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텐데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말처럼 쉬운 일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자님은 어떠셨어요?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2024년 9월 현재는 주기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국 금리가 지금 제일 최고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시점은 주기에서 불황으로 들어가는 시점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런 변곡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이제 이 부분을 읽었으니까
주기에 주의를 좀 기울여서 이번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입니다. 다음은 이제 9장 투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라입니다. 이제 앞에 장하고 연결된다?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장에서는 이제 주기가 있다라는 걸 주의하라라는 거였다면 9장에서는 투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라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시장은 불안과 호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투자자들의 태도와 행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표적인 걸 보면요. 바로 호황과 침체,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건에 반색하는 것과 부정적인 사건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평가와 저평가.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투자 시장이 좋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 따위는 있고 매입을 서두르고 그러다가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여 자신이 저가 매입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잃고 매각을 서두른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경제가 호황과 침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또 투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주기, 투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고 그게 또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강세장, 약세장의 3단계를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 가장 암울해 보일 때 주식이 가장 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시장이 가장 암울할까? 네, 찾아보니까 지금은 중국 시장이 가장 암울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주식이 싸긴 싸요. 근데 제가 이거 또 보면서 어, 그래, 가장 지금 안 좋은, 안 좋게 보이는 곳은 중국인데, 내가 중국 시장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중국 시장의 그 인덱스에 투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어, 참 어렵다. 투자는 이게 내가 나의 느낌과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을 읽으면서도. 네, 독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떻게 이 장을 읽었냐 하면 투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한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예로 들었던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손실을 상상한 사람이 거의 없고 시장은 마냥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모두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7년과 8년 사이에는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시장이었고 그게 제일 이제 투자자에게는 좋은 시장이었다고 예시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제 알고 있고 저희가 2000년도에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그때 막 공포의 3월에 떨어질 때 그때가 매수 시기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막상 사는 건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고 투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니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아니면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좀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장 부정적 영향과 맞서라입니다. 이제 실수는 왜 발생하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요. 투자는 인간이 하는 일이며 인간 대부분이 자신의 감정과 심리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한다. 네. 가장 큰 투자 실수는 정보나 분석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서 나온다. 심리 요소로는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탐욕, 공포, 자기기만, 군중심리, 시기심, 자아, 이 등이 있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네,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투자에 실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만연할 때
고점 매수를 하고 공포일 때 저점 매도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요. 본성을 역행을 해야지만 실수를 줄일 텐데요. 참 이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읽으면서 말로는 쉬워 정말. 그건 알겠어. 근데 내가 행동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제가 행동을 해보면서는 느끼겠거든요. 음, 여기에서 오크트리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요. 내재 가치를 확실히 이해해야 된대요. 저는 이제 종목 투자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재 가치보다 그 시장, 그 나라의 시장이 과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는 지금 이제 인도,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을 투자하고 있고요. 한국 코스피도 조금 갖고 있긴 한데, 네, 이 내재 가치를 확실히 알고 내가 그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음, 매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가치와 멀어질 때 해야 하는 행동을 한다. 여기선 중요한 건 행동 같아요. 이제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을 때 과연 내가 그걸 살 수 있는지,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렇게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크트리에서는. 과거의 주기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장이 가열되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일 때 투자 프로세스에서 영향을 미치는 심리를 철저하게 이해한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상황은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한다. 잘못 평가되고 있던 시장이 더욱 잘못 평가되는 동안 언제나 그렇듯 기꺼이 잘못된 것을 보려는 마음을 갖는다. 같은 마음인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주고받는다. 라는 게 이제 오코트리가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했던 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매수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긍정적이며 그에 대한 근거는 폭넓게 인정되고 가격은 치솟고 있으며 가장 큰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다는 매체의 보도가 나오고 있을 때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기란 어렵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 앞으로 이 종목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하고 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들릴 때 내가 그것을 사지 않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손실이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때 매도하지 않기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이제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 폭락하고 있을 때 지금이라도 팔아서 남아있는 돈을 챙겨야 될 것 같은 막 쫄리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들어서 일부 매도한 적이 있고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럴 때는 사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공포에 매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 이렇게 나의 본성,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 오크트리에서 사용하는 방법대로 프로세스를 하면 앞으로는 내가 좋은 투자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책을 통해서 계속 내 마인드를 다시 새기고 친구들하고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떤지, 지금 내가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자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여기에 심리 중에 이제 세 번째 심리, 묵살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롤리, 과거의 일, 전통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묵살하는 성향이라고 하고, 왜 이런 성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찰리 먼거가 고대 그리스 정치가 데모스테네스의 사견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보다 쉬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각자의 바람을 위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면서 보통 리스크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는 확실한 투자, 공짜 점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하고, 그걸 이제 작가는 묘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묘책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142페이지에 나온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진실에는 기원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이 수준 높게 들리는 이론으로 발전하면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설득하고자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결국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확신한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론은 열기로 바뀐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비트코인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요새 비트코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얘도 이제 이론이 있고 가격이 오르는 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이걸로 부를 창출하는 걸 보고 그래서 거품과 열기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한테만 좋은 기회가 오진 않는다라는 걸 좀 명심하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역투자란 무엇인가인데요. 우리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이 말은 추세를 따르는 포트폴리오는 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다는 거는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쌀 때 사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역투자입니다. 근데 역투자가 늘 수익을 안겨주는 전략은 아니래요. 그리고 시세가 너무 싼 채로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고요. 추세가 당신의 선택과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몹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단지 다수와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자신의 의견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역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이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의 내재 가치가,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재 가치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모두가 팔고 있을 때 역으로 살 수 있는 가치를 볼 줄 아는 견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견해가 옳기만 하다면,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저는 이제 이 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역투자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기업을 평가할 능력은 안 된다는 건 확실히 알았고요. 그리고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해서 내재 가치를 내가 산정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에는 주기가 있고 호황과 불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안 좋다고 할 때, 그리고 기존 과거에 대비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을 투자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싼 시장은 중국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서 전문가들도 중국 시장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여기에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투자가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지
가장 확실해 보였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 일이 투자자에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다 틀린대요.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에 있어서는 다 틀린대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어서도 안 되고, 정말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야지 살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고점에서는 낙관적이고 저점에서는 비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따르는 매매를 보통의 사람들은 하는 거고, 근데 역투자자들은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 내재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확신이 들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이 또한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라 그거를 실행하는 것은 역시나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를 보더라도 역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재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역투자가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주고 이제 리스크를 제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투자하는 거는 정말 다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159페이지에 역투자의 폭넓은 개념을 수용하는 것과 이를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 시장이 한번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고 나면 결국 중간 지점을 향해 되돌아올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열이 진행될 때조차도 너무 비싼 가격과 내일 떨어질 가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세가 너무 비싸거나 싼 상태로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당신의 선택과 반대로 갈 때는 몹시 고통스러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개별 주식을 투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나름으로는 이제 내재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 주가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움직였고, 이게 저점인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내재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때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모두가 이제 낙관론일 때는 회의와 비판을 가지고, 모두가 비관적인 사고가 높아질 때는 이제 낙관적인 측면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가 매수 대상을 찾아라입니다. 아까 역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투자는 쌀 때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준 높은 투자자라면 싸기만 하면 뭐라도 살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아까 내재 가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사는 거고요. 네, 수준이 높은 투자자라면 싸기만 하면 뭐라도 살 거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자신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 후보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로 싸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해요. 이 선택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투자는 상대적 선택의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투자 프로세스는 정밀하고 훈련되어야 하고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가장 싸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을 잘 하려면 자산이 가치에 비해 가격이 싸고 기대 수익이 리스크에 비해 높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말은 쉽죠, 정말. 당연한 거고요.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에 비해 수익이 높아야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성공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자산에 대한 투자들의 인식이 실제보다 훨씬 나빠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쁘다, 싸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그거보다 훨씬 나빠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를 말하는 건지 그 개념은 안 썼는데, 하워드 막스는
고수익 채권 펀드와 부실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신은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 정말 상황이 안 좋아야만 이 고수익 채권 펀드와 부실 채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심리적 부담감, 분석상의 실수, 불확실한 것을 멀리하는 경향으로 인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실수들은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볼 수 있도록 저가 매수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가 매수 대상을 찾는 것은 아까 역투자의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독자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이 부분에서 저가 매수 대상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우선 했고, 여기 176페이지에 우리의 목표는 가격이 가치보다 싼 자산을 찾는 것이다.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산들 중에서 찾아보기를 권한다고 예시를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외견상 기본적으로 미심쩍은 것,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볼품없거나 투자하기 겁나는 것, 훌륭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기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새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부동산 중에서 지금은 아파트만 사람들이 선호하고 더 좋고 신축인 아파트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잘 안 하는 빌라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데서 좀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인데요.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 즉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오크트리의 모토 가운데 하나, 우리는 투자 대상을 찾지 않는다. 투자 대상이 우리에게 온다이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기다릴 뿐이고 메인 목록을 들고 나서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기다리는 방법을 선호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 이거 읽으면서 맞아. 머리로는 맞아, 맞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해본 경험이 쌓일수록 이건 참 어렵다. 다 어렵네요, 정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음,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기다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금이 있으면 뭔가를 자꾸 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는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 수 있는 기회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보다 낮다면 그때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해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크트리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오크트리는 손실을 입을 투자보다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낫다는 신념을 확고히 따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현금을 들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여기에는 뭐 2, 3년이라도 기다리더라고요. 오크트리는 굉장히 장기간 기다리는데 제가 기다리는 건 2, 3년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점점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성공적인 투자자,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시장을 평가하고, 내가 여기에서 들어가면 돈을 벌 가능성보다 돈 잃을 가능성이 더 많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오크트리에서는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것은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레버리지를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
강한 배짱 등이 투자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주식은 한국 시장은 한 2,400 정도가 깨지면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2,400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때는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이 오크트리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위치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들고 있던 현금을 쓰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는 여기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해서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이 투자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책 중에 183페이지에 이 하워드 박스가 철학적 사유를 통해 결론에 이르렀다 하면서 편지를 쓰셨던 투자의 본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1960년대 와튼 스쿨에서 일본어학을 들으셨다고 해요. 거기에서 무상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순리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으로 변화의 불가피성, 흥망성쇠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무상은 주기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모든 것이 왔다 가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무상이라는 좀 동양적인 철학을 인용하신 것이 신기했고, 지금이 보면 미국 시장에서 뭐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한번 좀 현금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걸 실천해 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